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어를 담당하는 정원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18년 치러진 서울시 구급과 관련된 특별 채용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 기계 그리고 건축, 토목, 전기 등과 관련된 특수직렬에 대한 시험이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객관적이며 또 정답이 존재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일행직 학생분들 그리고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도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될 수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특히 이제 2018년 저랑 이제 기출 해설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무엇보다도 또 따뜻한 마음으로 또 열정적인 마음으로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또 해설이라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그냥 단순히 20문제를 설명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이론들 또 깊이 또 앞으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언급하고 정리해 주는 것만큼 9급 또는 7급 준비하시는 분들 또 그 이외에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좋은 귀감,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출 해설 시작을 할 거고요. 특히 이제 경험이 기회다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오늘 또 타이틀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지나온 시간들은 다 많은 경험들이죠. 근데 그 경험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갔었다라는 생각에 저도 제 자신이 굉장히 뿌듯하고요. 지나왔던 기회에 대한 아쉬움들, 시간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그래도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좋은 기회였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잡으려고 애썼던 저 자신 그리고 또 그 시간들조차도 매우 고맙더라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공부 자체가 경험이 아니죠. 결과를 내기 위한 거니까 그 경험이 아니라 입증하고 증명하는 자리라는 것을 꼭 우리 같이 공감하고 더 노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경험이라는 것 오늘 이 순간도 소중한 경험이니까 그 기회를 잘 잡아서 또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이제 출제 경향 한번 보고요. 지난 2017 치러진 서울시 구급 문제와 한번 비교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대동소이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즉 전체의 한 빅4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가지 영역. 특히 이제 서울시는 다른 시험과는 약간 차별화된 시험이죠. 지식 중심의 문제, 암기 위주의 문제, 단편적인 문제가 많은 시험이기는 해요. 보통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가 시험지가 3쪽, 많으면 4쪽까지 넘어가는 것에 비해 본다면 전년도 올해 모두 서울시는 그냥 2쪽으로 끝나죠. 즉 2쪽으로 끝난다라는 것은 그냥 아주 간단한 문제들이 많고요. 비문학 길이도 짧았고 문학도 짧았기 때문에 이게 2쪽이 가능한 거죠. 이것을 좋은 문제냐라고 생각하면 썩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 중심의 문제는 21세기형 시험 문제, 심지어 우리가 7급 또는 5급, 필셋, 언어 추론, 다양한 이런 시험들에 비춰보더라도 경향에 역행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출제하는 입장에서는 정오답이 명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분명한 답이고 저게 오답인 경우들을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완전한 사고력 문제, 추론적 문제, 논리적 문제, 비판적 문제와는 조금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서울시 문제의 특수성으로 감안하고 봐주시고요. 그래서 비문학도 네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오류가 포함되어 있어서 대체로 좀 짧은 형태, 길이도 짧았고요.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은 형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서울시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나 어문 규정이 좀 강세인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법도 내문항이나 출제가 되었고요.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형태소라든지 아니면은 문장 성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법적인 요소들에서 합성어, 파생어 등 고려한 문법 문제들이 나왔고요. 자, 문학은 역시 한 10여 년 전에 서울시만 하더라도 10문제 가까이 출제됐던 시험이지만 이제 점점점 3문제 또는 4문제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좀 특징적이라면 올해는 문학사가 나오지 않았다. 거의 9급, 7급에서 빠짐없이 문학사 문제가 나왔고요. 다만 서울시 같은 날 치러진 서울시 7급에서는 이런 문학사와 관련된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9급 시험에서는 문학사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 단편적인 황진이의 시조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어문 규정도 전체적인 모든 시험들, 국가직, 지방직 모두 수는 줄어들고 있는 편인데 3문제, 2문제, 이번에는 2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어법 문제, 공무원 시험이기 때문에 이게 수능 시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교 내신 시험도 아니라서 공무원에 적합한 문제는 뭐냐? 그럼 이제 어법이라는 거죠. 공문서 작성을 위한. 어제도 제 현재 공무원인 제자 학생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공문서를 쓰는데 좀 헷갈리다. 이게 약간 번역투 같은데 어떻게 고쳐야 돼요? 하고 저한테 또 문의가 와서 제가 답변을 해주기도 했는데 그 정도로 늘 현직에서는 공문서를 위한 어법 문제, 모호한 표현, 주술, 불일치, 중의적 표현들, 우리말답지 않은
하는 표현들을 포함한 다양한 어법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번에도 두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자, 어휘 한 문제, 고전 문법, 그리고 한자 성어는 무조건 나온다. 정말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한자 성어는 다 나온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또 사실 고전 문법도 최근에 이제 개정된 고1 교과서들 11종입니다만 개정된 교과서들에서도 고전 파트가 반드시 출제되어 있어요. 의문의 변동 다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그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언어와 국어편, 오늘 1번 문제에 해당이 되는 국어의 특성 이런 정도로도 관련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나왔던 속담 문제가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았을 뿐 전체적으로 10가지 경향 플러스 알파 이런 정도에서 기존에도 늘 나오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서울시 국어 문제는 단편적인 지식 위주의 문제였다. 암기 위주의 문제였다. 근데 이것을 나쁘게 볼 수도 있고 좋게 볼 수도 있다고 했어요. 나쁘게 보면 사고력 중심의 문제는 아니다. 비문학도 많고 또는 문학에 대한 감상도 많아서 수능식의 사고력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 보면 가장 기본에 충실한 시험일 수 있다. 이게 지식과 관련된 문법도 오늘 문제 보시면 알지만 대체로 이론과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죠. 다행스러운 것은 저랑 이제 이론 공부하셨던 분들은 잘 알지만 그런 이론에 철저히 충실하게 많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개념들을 특히 우리는 뭐 3대 형식 형태소, 조사, 접사, 어미, 어가는 의존 형태소이지만 실질 형태소다. 되게 우리가 같이 따라했던 이론들 있잖아요. 뭐 그대로 출제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암기 위주라는 것을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정확한 기본에 충실한 학생들이 맞을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또 문법 문제가 서울시에서 계속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수능도 50문제 중에 무려 5문제가 45문제 중에 무려 5문제가 문법으로 배정되어 있을 정도로 문법의 비중은 높다. 가치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잠시 후에 보겠지만 고난도 문제 역시 5문제 있으니까요. 고난도 영역들 더 우선해서 집중해서 봐주셔야만 결국 합격을 최상위권으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됩니다. 우습게 생각해서 한 80점 정도는 나오겠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시험은 뭐 제 제자도 제 카페에 100점 받았어요. 기뻐요. 이렇게 글을 쓴 학생들이 있었을 정도로 학생들의 고득점은 있었어요. 80점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고요. 이제 합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95점, 뭐 90점, 100점 이런 정도의 점수가 나와야 합격권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직렬에 따라 다르니까요. 예상을 해보고요. 자, 이제 서울시 이번 시험은 특별 채용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제 공식적인 시험들이 6월 시험에 있다라는 건 이제 다 아시죠? 6월 23일에 이제 서울시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위해서도 또 대비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오늘 소중한 경험으로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도록 날아가지 않도록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고난도 문제 한번 볼 건데요. 5번의 비문학 이해 관련 문제. 간단하기는 했지만 어떤 보기를 읽고 거기에 접목시키는 우리 초상화와 관련된 좌안, 우안의 지문 기억하시죠? 또 15번의 비문학 속 어휘 문제였었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또한 어떤 우리가 이상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론과 함께 연결되어 있었던 것 이게 다 포함되고요. 현실과 또는 이론과 실제. 여전히 고난도 문제 예상 가능한 한자 문제. 근데 이번에 그나마 좀 쉬웠던 이유는 한 절반 정도, 즉 6개 중에 3개 정도가 기존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한 거죠. 저랑도 많이 했죠. 한자 특강에서 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한자의 도금 문제도 예상하셔야 되겠고요. 품사 문제 역시 문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들, 부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왔으니까요. 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이렇게 또 한번 확인해보고 마지막 문장 성분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을을이 들어가면 목적어 이렇게 이제 이론으로는 기억하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을을이 목적격 조사일 때 그럴 때 목적어가 되는 거지 보조사인 을이 붙게 되면 그건 목적어가 아니죠. 그래서 아주 근원적인 것은 품사에 대한 이해. 다시 한번 을을은 목적격 조사일 수도 있고 보조사일 수도 있다. 이것은 뒤에서도 다시 하겠지만 이가 역시 이가가 주격 조사일 수도 있고 역시 보조사일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다양성에 대한 것을 감안하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외연을 좀 더 넓혀 놓아야만 바로 이런 시험 문제에 대비할 수 있는 거. 상식적인 거. 나는 밥을 먹었다. 이런 것만을 가지고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공부는 하죠. 기초적인 공부는 하지만 시험은 다르다. 시험은 시험이다. 그 단계 이상의 것, 또 함정인 것, 의외의 것, 예상외의 것, 낯선 것 이런 게 분명히 나온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변별력이 확보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고난도 문제를 드렸고요. 전체 보더라도 비문학 2문제, 한자 1문제, 문법이 2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문법 어려워요.
이게 그냥 가르쳐주고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집요하게 정말 더 자세히 섬세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한자 당연히 해야 되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국어의 특징 우리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최대 범주 3가지 있어요. 의문상, 어휘상, 통사상의 특징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래서 의문상도 한 10가지, 어휘상 4가지, 통사상 4가지. 물론 그 이상의 것들도 있었어요. 형태상, 특성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정답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즉 갑과 같이 음절 말에서 2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없다, 2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없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발음을 해보더라도 갑 이렇게 시옷은 떨어져 나가고 비음만 남게 되는 거죠. 예전엔 이것을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자음군 단순화가 되면서 자음군 단순화라는 것은 곧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겹받침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겹받침은 끝받침, 말음으로 올 때 하나만 대표음으로 발음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개 이상의 자음이 발음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표기, 지금처럼 갑 또는 닭 또는 흑 이런 것처럼 겹받침이 표기될 수는 있었겠죠. 표기와 발음은 다른 거니까요. 역시 의문의 변동편에서 자음 군 단순화, 그래서 탈락이라고 할 때 가장 흔한 예로서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자, 반면 나머지는 이제 모두 맞는 거니까요. 조사어 어미가 발달한 교차어 정말 많이 했었죠. 그리고 다른 말로 첨가어라고까지 했었던 조사, 접사, 어미가 붙어서 문장을 이루는 교차어, 첨가어. 국어의 특징 중에서, 국어의 종류 중에서는 형태상 종류 이렇게도 했고요. 계통상 알타여족, 문자상 표문자 이렇게 국어의 종류도 3가지로 나누었던 것 아실 겁니다. 자, 3번도 우리 국어는 담화 중심의, 즉 그러니까 구어체 중심, 이야기 중심의 언어가 되죠. 밥 먹었니? 어디 가니? 먹었어? 어디 가? 이렇게, 즉 그러니까 성분 중에서 좀 간이화해서 생략되는 경우가 많죠.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역시 당연히 서술어는 그러나 생략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성분은 다 빠져도 서술어는 있어야 되잖아요. 너는 밥을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밥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응, 먹었어 이렇게 하죠. 안 먹었어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주어와 목적어는 생략될 수 있다. 다만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것은 필수 성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생략된다는 게 아니에요. 맥락에 따라서예요. Q&A가 나올 때예요. 그냥 무조건 먹었어, 갔어, 보았어, 들었어 우리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는 생략될 수 있고 그러나 서술어는 생략되기 어려운 주목서의 어순으로 SOV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 4번도 역시 우리가 이미 언어에서 국어에서 배웠던 것처럼 국어의 어휘상의 특징 높임어가 발달되어 있다. 또는 친족어가 발달되어 있다. 존비어가 발달되어 있다. 당연하겠죠. 산업공상의 신분제도이기도 하고요. 또는 대가족 사회, 가족관계를 중시하면서 다양한 친족어, 호칭어, 이런 높임어들이 발달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난도로는 상당히 쉬운 편이었습니다만 2번을 보면서도 국어의 특성과 의문의 변동과 연결해서 공부하면 되겠어요. 자, 답은 2번이었고요. 자, 그래서 뒤에 뭐 해설들도 제가 항상 이렇게 붙여드리기 때문에 2개의 의문이 표기될 수는 있지만 발음으로는 1개의 자음만 발음된다 이렇게 했었고요. 이것을 탈락으로 이야기하는 자음군 단순화, 자음이 무리를 이루는 것이 단순하게 변했다. 다만 이제 종성과 상관없는 추가 이야기 중에서는 이제 15세기 국어하고 연결할 때가 있잖아요. 15세기에는 어두 자음군, 그러니까 첫머리에 자음이 2개 이상 표기될 수 있었고 심지어는 15세기에요. 첫머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발음되기도 하죠. 뭐 쌀, 지금은 쌀이지만 예전에는 무쌀처럼 아들, 딸의 딸이지만 예전에는 무딸처럼 이렇게 2개의 자음이 나와야 하는 거였고요. 그러나 이것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국어에 와서는 이제 첫소리에 2개 이상의 자음이 올 수 없다까지 됐죠. 이제 첫소리의 표기와 발음까지도 제가 지금 병행해서 15세기와 비교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자, 반면 지금처럼 담화 중심의 언어이며 주어 목적어는 생략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거지 무조건 생략된다도 이런 건 아니니까요. 아까 선지에는 흔히 생략될 수 있고 이렇게 말이죠. 서술어는 생략되기 어렵다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사실 로마자 표기 정도는 그냥 가볍게 그냥씩 웃으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로마자 표기법의 전체 7항과 관련된 부분들, 또 역시 세부 조항 부분들, 예외적인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지나면서 이런 외국인들 상대의 어떤 표지판들, 안내문들, 이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있어서 저도 시사적으로 로마자 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하거든요. 자, 다만 쉬웠던 이유는 종로, 늘 보았던 그 예잖아요. 그래서 결국 표준 발음법에 따라 발음하게 되는 것이 이제 로마자 표기의 첫 번째 원칙이었으니까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시죠? 그래서 전음법이라고 소리대로 바꾸어서 적게 되니까요. 그래서 비음화가 이루어져 있는 종로라면 여기에서 RO로 가서는 안 됐겠죠. 이거는 표기대로 종로니까요. 그래서 바꾼다면 이렇게 N으로 가서 종로가 되었겠죠. 비슷한 예 중에는 강릉 이런 것도 있죠. 평창 동계올림픽, 평창, 강릉, 정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치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표기는 강릉, 발음은 강릉 비음화가 된다면 역시 N으로 바꾸어서 표기해야 되는 원칙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나머지는 발음에 의해서 알약, 물론 발음의 변화에 의하면 두 번 변했네요. 알약, 니은이 첨가된 후 리을로 변하는 유음화가 되면서 역시 로마자에 의하면 리을은 LL로 적는다. 100%가 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신라 리을, 울릉 리을, 대관령 리을, 알약 리을이 되는 것이 표기와 발음을 역시 구별하지 않은 채 무조건 리을은 LL로 적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치는 국외음화 당연한 거고요. 조코는 축약이 되면서 역시 K가 들어가게 된 거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고유명사는 대문자, 고유명사가 아닌 즉 인명지명을 제외하고서는 소문자라는 대원칙 아시고요. 또 축약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었죠. 그냥 축약이라면 당연히 줄여서 적어야 되겠죠. 하지만 딱 하나 바로 체연은 축약하지 않는다. 체연의 축약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체연일 때, 즉 명대수, 물론 대표적인 이제 명사를 기준으로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식혜, 그럼 발음은 키에 이렇게 키읔이 나더라도 적을 때는 식, 해 이렇게 따라서 받침 기역에 해당하는 K 그대로 적어야 되겠고요. H, 이 H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겠죠. 또는 낙하산 할 때 낙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체연은 축약하지 않는다라고 예외적으로 외웠던 것들이에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원칙에 의거해서 나온 거니까 엄청 쉬운 거죠. 사실 이 정도만 한다면 이번에 1번이었습니다. 자, 나머지도 난도 하를 통해 종로가 되겠고요. 알약도 리을, LL이 됩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어문 규정이었는데요. 이렇게 딱 네 줄로만 나와 있고 맞춤법에 옳지 않은 하나가 지금 섞여 있다는 거니까 이 정도의 난도도 평이한 수준입니다. 자, 이때 정답 2번이었고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답이 나왔을 때 맞춰보는 건지 맞추어 보는 건지 구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죠. 역시 한글 맞춤법 50이랑 뒤쪽에 이어지는 것들, 특히 57항에 구별해야 할 단어들도 있었고요. 그 앞에 맞추단지 이렇게 100% 받침 지읒을 적어야 됐던 맞추다에서 온 거였잖아요.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누기도 했었어요. 원래 선으로 나누고 후로 나누었을 때 동일하게 답이라는 단어를 쓸 수는 있지만 전제가 쉬는 시간에 이렇게 제가 많이 이야기했었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답을 어떻게 했다고요? 맞추어 본 거라는 거죠. 맞았는지 틀렸는지 맞대어 보는 것을 맞추어 보는 거라고 했고요. 그런데 맞추어 보았더니 이제 내가 답을 맞췄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는 맞았다라는 거니까요. 맞히다에서 온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맞추어 보고 맞췄다, 맞추어 보고 맞췄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제가 늘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우리가 이 맞추다 말고도 맞히다를 기본형 쓸 수 있는 예로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기존에 많이 했네요. 그래서 정답을 맞았어요, right, 틀리다, wrong의 반대에 맞힌 거고요. 아니면 화살로 관역을 맞히다 이런 거 꼭 하라고 그랬어요. 화살로 관역을 맞췄어요. 목표물에 닿았어요. 또 세 번째는 바람을 맞히다 이런 것도 있었죠. 그래서 바람 맞았네, 그 사람이 나한테 바람 맞췄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이렇게 결국은 맞히다에 쓸 수 있는 일반적인 세 가지 과거 시제 맞췄다까지 표기 발음 주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는 쉬는 시간이잖아요. 친구들끼리 각자 답을 어떻게 맞춰보도록 해라 이렇게 고쳐야 된다는 거죠.
맞혔다가 되고요. 선은 맞추어 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정도라면 역시 여러분과 엄청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 나머지는 1번의 미음서. 역시 기억하고 있다면 100%라고 외우라고 했던 미음서가 되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역시 57항 이야기예요. 무조건 미음서가 맞는 건 아니죠. 무로라고 하는 연결어미도 있기 때문에 제가 100%라고 말하는 것은 미음에 서는 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소리대로 일함으로 써는 없다는 거. 미음이 오면 무조건 써. 이때 써는 생략은 가능한 거라고 했죠. 열심히 일함으로써, 그것으로써 하는 조사으로써가 붙은 방식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 다시 쓰더라도 믿음으로와 믿음으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미음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요? 써, 100% 미음써, 믿음 그것을 가지고 그런 말이고요. 그는 믿음으로써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자, 반면 믿음으로라는 연결어미 으로를 적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어미로서 해석하자면 믿어서 그런 이야기죠. 믿어서. 그가 나를 믿음으로 나도 그를 믿는다. 자, 이때는 써가 올 수 없다라는 것, 음으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 둘 다 맞지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자, 3번도 두 가지인가요? 고깃덩어리는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된소리 발음이 나는 고유어 고유어와 그래서 된소리 발음이 나는 사이시옷의 한글 맞춤법 30항 규정이고요. 자, 넙죽은 소리대로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어원을 알 수 없는 단어는 소리대로 적는 것. 원래는 넙죽 가지고도 할 이야기들이 되게 많죠. 때로는 넙으로 쓰는 단어가 있었고요. 때로는 리을 비읍에 넙을 쓰는 경우가 있었고요. 아니면은 널로 쓰는 경우가 있었죠. 자, 이 중에 넙죽이라는 예와 넙치 정도, 넙죽과 넙치, 우리 광어라고도 이야기하는 넙치과의 생선의 넙치 말이죠. 자, 반면 널이라고 하는 것은 발음이 넙으로 나면서 원형을 밝혀 적은 사례, 겹받침 중 끝받침 발음이 나게 되는 사례 기억하시죠? 세 가지 외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가 연결되어 있었던 합성어로는 넙둥굴다가 하나가 있었고요. 파생어로는 넙죽하다, 넙적하다가 있었죠. 넙죽하다 할 때 이 넙죽과는 다르다는 거죠. 넙죽 받아먹었다, 넙죽 절을 했다. 이 넙죽은 표기대로 쓰는 거고요. 지금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는 전미사 죽하라는 형태가 오게 되면서 넙죽하다, 넙이라고 표기하게 되는 거니까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 역시 겹받침 중 끝받침 발음이 나지 않는 것은 다음 소리를 올려서 된 소리로 표기하게 되었던 그 중에 널따라타, 널찍하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짤따라타, 얄따라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그때그때 다르니까 지금 여기서는 넙죽이 되는 것. 나머지도 당연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4번은 연결어미의 표기였군요. 100%는지 이렇게 외우면 되죠. 항상 확신을 갖는 가장 빠른 방법 100%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연결어미는 는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발음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른지 표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고요. 런지를 쓰는 것도 아예 없다. 네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는지. 있을 는지, 갈 는지, 볼 는지, 사랑할 는지. 막 음절을 좀 더 길게 가는 게 좋겠죠. 할 는지, 볼 는지. 표기는 100% 는지. 발음은 물론 른지가 되어서 유음화가 되겠죠. 자, 이렇게 벌써 한 문제 각각의 하나씩의 사례를 들었을 뿐임에도 시간이 이렇게 가는 이유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에 충실하신 분들은 진짜 웃으면서 가볍게 웃으면서 이 정도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렇게 좀 집요하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저게 어디에 있는지까지 머릿속에 다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몇 항에 있는지까지도 그렇게 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공부하신 분들에게는 난도는 절대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시 두 가지. 먼저 쉬는 시간에 정답을 맞추어 본 거고요. 그리고 정답을 맞췄다.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사실 우리가 맞추다라는 기본형 단어는 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짝을 맞추고, 퍼즐 조각을 맞추고, 박자를 맞추고, 입을 맞추고, 입맞춤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 이외에도 역시 받침이 꼭 들어가야 되는 내 입에 안성 맞춤 할 때도 지읒 받침이, 그리고 아직도 어디 가게에는 잘못 붙어 있는 교복 맞춤 또는 양복 맞춤, 맞춤 양복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지읒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맞추다의 지읒, 그리고 받침 없는 맞추다는 아예 없다는 거. 이게 다 88년 이후에 바뀐 거니까요. 자, 나머지 미음써 했고요. 고깃덩어리 넙죽 했고요. 뭐까지 오답들 해설해 드렸습니다.